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신용카드 지금도 쓰고 계시는 분들 많죠. 국민 대다수가 사용합니다. 그 건당 사용 금액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1,000원, 2,000원도 있습니다. 동네 분식점에 가도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김밥 한 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의무적인 제도 때문에 단돈 100원이라도 카드 사용 거절할 경우에 과징금을 내야 된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법이 뭘까요? 정부는 이 의무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스마트폰의 출발을 연 아이폰 딱 10년 전 6월 29일, 10년 전 내일이죠. 이때 출시됐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손안에 은행이 들어왔고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삶의 서비스가 모여들었습니다. 이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까지 또 많은 환경 변화가 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폰 어떻게 변해갈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수요일은 경제수사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날이죠.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의 피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놨습니다. 2017년 6월 28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중소가맹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수수료인데요. 최근 통계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아주 적은 금액, 또 일상 속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카드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영세 상인들에겐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10년 전부터 정부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수납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없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죠.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보우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무수납제 말 그대로 뭐 의무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를 이제 부과한 건데. 네네. 크게 두 가지예요. 카드 결제를 그 가맹점에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거. 네. 하고 두 번째는 카드뿐이 아니라 카드를 가지고 카드 회원을 네. 불리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를테면 카드를 내면 뭐 그 가격을 또 올린다든지 이런 불리한 일을 못하게 하는. 네. 그게 의무 부과제도입니다. 예. 이용해 보신 분 중에 이런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저기 혹시 현금 없으세요? 이러고 주인이 말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왜 이런 제도를 시행했나요? 그건 처음에는 카드 사용자들이 편의성을 왜냐면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고객을 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안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의성이 첫째고. 네네. 또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세원을 투명하게 하자는, 말하는 세수를 투명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네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형평성, 신용카드 사용자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인데 지금 사실은 좀 수수료도 비싸고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는 카드사에 떼주는 돈이 상당하다. 또 카드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수수료 많이 부담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지금 가맹점 수수료가요. 네네. 최저가 0.8%에서 최고가 2.5%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 가맹점은 0.8에서 1.3이고, 네.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하는 이제 일반 대형 가맹점은 2.5%, 매출액의 2.5%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예, 참. 특히나 지금 10,000원 이하의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진 자체도 1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카드사의 수수료 떼주고 이러면 힘들다 이런 목소리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소액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 소액은 아무래도 거기에 마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로 정액으로 거의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네네.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아주 좀 불리한 거죠. 예. 예. 이 의무수납제가 보니까요, 단돈 100원이라도 카드 결제를 요구할 때 거부하게 되면 과징금을 좀 세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법대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과징금을 받은 가맹점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네. 현실적으로 그거를 뭐 안 한다고 그러면 그 가맹점하고 소비자하고 이렇게 타협해서 하는 거지. 어쨌든 그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카드 수수료를 좀 우대해주는 가맹점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부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건 예. 또 기존의 어떤 우대 정책을 약간 왜곡시키는 거다 이런 반발도 있고요. 이 우대 범위 확대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참 습관적인 확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우대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어긋나고요. 네네. 두 번째는 매출이 적다고 해서 자꾸 우대해준다 하면은 이거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요. 네. 그래서 이건 가능한 대로 그 우대의 범위는 크지 않은 게 그게 적절합니다. 다른 네. 제도로 보완하는 거지 뭐 이렇게 무슨 생생내기식으로 뭐 좀 한도를 늘려준다든지 우대의 범위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결국 바람직하게 하지는 않아요. 예, 뭐 전부가 다 우대라고 하면 사실 우대 의미도 없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취지가 퇴색되는 거죠. 지금 일단은 뭐 경제 흐름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겠다, 동전 없는 사회로 가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신용카드를 또 쓸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는데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카드 갖고 계신 분들이 불편해지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일정 부분 만약에 이게 실현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의무수납제를 어느 하루날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건 지금 상태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아직까지 지금 정착 단계에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 카드가 약 국민이 그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그 결제 행위에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것 네네. 또한 다른 얘기가 되니까 네. 그걸 하루아침 사이에 뭐 수납 부과를 그런 걸 없애는 것보다는 네네. 일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액 결제를 어느 부분까지는 거기에 소비자에게 가맹점에게 선택권을 주는 그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니겠냐 이렇게 봐요. 예, 결국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이 수수료 부담의 어떤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긴 건데 영세 중소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수료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무수납제 때문이다. 이거 없어지고 나면 좀 카드사랑 매출 규모 혹은 결제 금액 규모에 따라서 좀 수수료도 달리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가능한가요, 교수님? 그런데 실제로 영세나 중세 가맹점의 경우는 본인들이 지금 협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하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하는군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직 협상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혜택은 지금 상태로 보면은 그 매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그걸 폐지하면은 거기에 협상이 더 강화된다. 그 얘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협상은 중소가맹점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 카드사 간의 어디 협의에 의해서 지금 거의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신용결제 시스템에서의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려움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소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가맹점주들도 역시 소비자들이 잘 찾아주셔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의무수납제라든지 수수료를 논의하면서 이 부담을 혹시나 또 소비자들이 다 떠안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테면 그 가맹점 수수료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카드를 이용하는 데 대한 수수료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맹점에서 나가는데 그건 가맹점에서도 반드시 그건
그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가격이 다 결국 소비자들이 하니까 결국 이건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네. 가맹점, 카드사 공히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그 신용 수수료는 뭐 세계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이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제도적으로 무리가 없이 진행해야지 하루아침 사이에 네. 뭐 폐지한다. 그다음에 이걸 없앤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비자의 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좀 제도적으로 더 나은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현금 영수증 제도도 도입됐고요. 사실 신용카드 저희가 소득공제 받을 때도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세수를 투명하게 했다 이런 좀 예.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신용카드 사용의 전체적인 양이 줄어들게 될 경우 탈세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사실이에요. 네. 왜냐면은 지금 그게 아까 세수의 투명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지금 거의 현금을 없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런 형국이 생깁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아무래도 세수 확보에 혹은 세수 투명성에 네. 어느 정도의 영향이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5만 원권의 유통이 아주 거의 제한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건 개인의 금고에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회수율이 좀 떨어져 있죠. 예, 그렇다면은 이건 앞으로 그 세원의 투명성 그런 문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저들은 봐요. 예, 아직 현금의 투명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가 없어지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우려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뭐 현 정부 최종적으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라는 목표점을 향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보완책을 예. 만들어서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좀 이 관련 정책들에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겠다 조언해 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하루아침 사이에 그 제도의 폐지보다는 네. 거기에 앉아서 우선 수수료율이 적정성 여부는 주기적으로 물론 하지만은 네네. 그 부분에 더 중소가맹점의 우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 부분은 더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이상 대형 가맹점의 경우는 카드사와 대등한 협상이나 논의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봐요. 예, 이 수수료 정부가 키를 잡고 있고 대선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예. 좀 합리적인 이 논의 테이블 만드는 것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죠.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보우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 코너입니다. 경제 공감사전인데요. 오늘 경제 공감사전의 주제어는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이 신용카드 또 신용카드에 얽힌 다양한 어려움들, 해법들 같이 나누고요.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받고 나중에 고객의 예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갚게 하는 게 바로 신용거래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카드가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당장 돈을 내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소득과 또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한때 카드 대란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카드 사용이 합리적 소비를 가로막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방금 나온 얘기처럼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카드 수수료의 부담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무수납제 얘기도 앞에 말씀드렸죠.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걸 거부하게 될 경우 과징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바꿔보자. 특히 영세 사업자, 중소 사업자는 바꿔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신용카드 여러 가지로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또 무분별하면 독이 되기도 하는 신용카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방송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3시 25분 지났는데요. 캠페인 2개 들으시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늘 오후 주요 경제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동반성장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여러 가지 업체별 희비가 다르다고요? 네, 오늘 동반성장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대기업들이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를 평가해서 성적표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네. 155개 기업이 평가 대상이었는데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성적을 매겼습니다. 먼저 이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을 어떤 기업이 받았나 보니까 볼보그룹 코리아, 이레 오토모티브 시스템, 코스트코 코리아, 타타 배우상용차, 풀무원 식품, 한국바스프, 한국프렌즈공업, 한솔테크닉스, 화신, S&T 모티브 이렇게 10곳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레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9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 최우수는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전자, 네이버, SK텔레콤,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이렇게 25개사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6년 이상 최우수를 받았고요. SK종합화학과 SK텔레콤은 5년, 기아차와 현대차는 4년 이상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네. 최우수 기업 중에서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중소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해서 환경 문제 해결했다. 이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이 협력사 임직원에게 생산혁신 경력금을 지급해서 이 중소기업 일자리 보조를 지원했다. 이런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일단은 이 관련 기업들 얘기는 쭉 해주셨지만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체감하는지는 궁금한데요. 이 체감도 평가는 169개 대기업의 1차 그리고 2차 협력 중소기업 12,29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점수를 매긴 건데요. 네네. 이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평점이 80.3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로 보면 2점 내려간 건데요. 네. 사실 동반성장위는 매년 이 새롭게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업체는 이제 동반성장 평가 지수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또 대비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점수가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1차와 2차로 나눠서 보면 1차 협력사 기준으로는 거래 관계라든가 협력 관계, 운영 체계에서 모두 점수가 한 1, 2점씩 하락했거든요. 네. 그런데 2차 협력사의 체감도는 전년 대비로 5.1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제 2차 협력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고요. 네네. 또 이번 발표에서 좀 논란이 된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이 갑질 행세를 보여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현대위아가 네.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동반인은 과징금 같은 처분 결과가 나오면 소급해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했는데요. 이 안춘영 위원장이 오늘 간담회도 했는데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2단계 강등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청 또 재하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군요. 가계 여윳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1분기 자금순환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이걸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가계와 비영리 단체가 이제 운영하는 자금에서 조달하는 자금을 뺀 자금 잉여 규모, 그러니까 이게 여윳돈인 건데요. 네. 이게 14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5조 1천억 원 정도 줄어든 건데요. 지난해 3분기에 6조 2천억 원 기록한 이후 2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집 사고 차 사고 해외여행 가서 돈 쓰고 이러면서 여윳돈이 줄어든 건데요. 네. 일단 1분기 말 분양시장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에 비해서 1조 7천억 원 늘었고요. 1분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쓴 금액은 7조 8천억 원으로 사상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오래된 경유차 폐차하고 새 자동차 사면 개별 수비세 깎아주는 이런 정책 때문에 새 차 사는 수요도 늘었는데요. 이렇게 소비 늘어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가격 여윳돈은 좀 감소한 거죠. 예, 빚이 늘면 자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자산도 늘어났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1분기 말 이제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을 보니까 2.17배였는데요. 그러니까 빚보다 자산이 2배 이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이제 작년 말에는 2.16배였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소폭 상승한 거거든요. 이 배율을 이제 쭉 보니까 지난해 1분기에 2.24배였는데 2분기에 2.22배, 그리고 3분기에 2.2배, 4분기에 2.16배로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 1분기에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뭐 부채도 늘긴 했는데 금융자산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배율도 높아졌는데요. 특히 주가 상승이 한몫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도 뭐 자산 최고치를 뭐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좀 하락세긴 하지만 작년 말에 이 코스피 지수가 2026.4였는데 1분기 말에는 2160.23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계 건전성이 좀 개선이 된 겁니다. 네. 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 뭐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공사는 좀 중단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손실 추정치도 나오고 있는데 제각각이라고요? 네, 정부는 2조 6천억 원 정도라고 밝혔는데 지금 뭐 야당에서는 연간 최대 4조 6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네. 사실 정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이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 6천억 원에다가 보상 비용까지 합쳐서 2조 6천억 원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에 의뢰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배치하고 석탄 화력, 뭐 액화 천연가스, 신재생 발전 뭐 이런 걸로 대체를 했을 경우 단가 차이에 따른 비용이 4조 6천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난해 발전 원가를 보면 원자력이 1kW 시당 5.53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석탄은 35원이 넘고요. LNG는 80원, 신재생 에너지는 228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가 부담액만큼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 뭐 전기요금도 최대 10% 인상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는데요. 환경단체는 또 이제 방사능 오염과 뭐 암 발생, 그리고 원전 사고 위험, 뭐 핵 폐기물 관리 비용 이런 비용들을 감안할 때 이 원전이 안전하고 값비싼 발전소가 절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은 이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논의를 두고 뭐 각계가 뭐 시각차가 상당한 거죠. 예, 원전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한 시기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이 동반상장 성적표 이거 들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지금 뭐 그 미스터 피자 때문에 한창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상당하잖아요. 이제 동반상장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대기업이 이런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중요성을 깨닫고 하면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살면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대12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손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은데요. 제 부탁도 다 들어주고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도 순식간에 해냅니다.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스마트폰 얘기입니다. 화면에 버튼이 나타나면 직접 화면을 누르게 되는 습관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요즘은 화면에 버튼 뜨면 누구나 화면을 누릅니다. 이런 전면 스크린 형태의 스마트폰의 시초라고 할 게 바로 애플 아이폰이었는데요. 그 아이폰이 시장에 출시된 지 판매가 시작된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내일인데요. 그간 스마트폰 시장 끊임없이 변화했고 진화했고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 삼성과 애플 간의 신경전도 있었죠. 현재는 삼성전자 이 휴대폰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후발주자들도 매섭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은 또 모든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겠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삶이 더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살이 된 스마트폰,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변해갈까요? IT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IT 뉴스 김들풀 편집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지금은 이게 좀 상징처럼 됐는데 검정색 셔츠를 입은 스티브 잡스. 2007년 1월 9일 처음 아이폰을 소개했습니다. 그해 6월 29일 날 출시가 됐고요. 벌써 10년인데 아이폰 7까지 나왔죠. 당시에 아이폰 출시 어떤 의미였었습니까? 거의 충격적이었죠. 이전에 관련된 이제 PDA라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기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PDA.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네네. 네. 뭐 HPL할지, MS랄지 나왔었는데 그것만 해도 획기적이었다라고 했는데 거의 뭐 반전 같은 그런 기기가 등장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많이 바꾸는 거의 문화에 충격적인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아이폰의 출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통신 이 기준 때문에, 표준 때문에 좀 늦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당시에 또 이 분야에 계셨었을 텐데, 이 아이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혹은 느낌은 어땠나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도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패킷으로 요금을 받았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와이파이라는 이 모듈이 탑재가 되면서 거의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로 문화를 첫 번째로 이제 바뀐 것들이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발빠른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행보를 보면서 야,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삼성의 하드웨어 부분에서 빨리 치고 나간 것들이죠. 네. 이 앱스토어라는 뭐 돈 주고 프로그램을 산다 이런 개념이 없던 나라에서 이 아이폰이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가령 그런 에코시스템인 생태계라는 거를 처음으로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는 게 당연해졌는데요. 사실 그 출발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은 그때 불과 10년밖에 안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MP3 플레이어도 사라지고 카메라도 사라졌습니다. 이 은행도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 좀 정리해 주시죠. 뭐 예컨대 우리 기자들부터 뭐 달라졌죠. 예전에는 이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던 건데 취재 내지는 인터뷰할 때 그리고 또 수시로 우리 노트북이 없어도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모바일 퍼스트라는 시대가 이제 접어들어서 이제 AI 퍼스트 시대로 갔는데 이런 모바일 퍼스트가 생활 전반에 깊이 아주 뿌리 박힌 거죠. 이제 B2C도 마찬가지고 B2B도 모든 게 워크 스마트, 지금 이제 스마트 워크가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모든 생활이 다 바뀐 거죠. 생활 자체를 다 뒤바꾸는 뭐 기업 간이든 개인 간이든 많은 부분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좀 스마트폰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사에는 점유율 기준으로는 삼성이 1위라고 하거든요. 아직은 1위죠. 현재 스마트폰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선은 현재 1위는 지키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국의 삼총사인 오포나 하웨이, 비보 이 세 개 회사가 거의 삼성을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야 할 부분은 뭐냐면 애플이 영업이익을 거의 독식을 하는데요. 거의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80%를 넘고 있습니다. 돈은 결국 애플이 다 벌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애플이 다 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다. 국내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율과 별개로 영업이익은 애플이 이 애플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본다는 건 그만큼 실질적인 선택이 많다라는 건데 배경이 있습니까? 이렇게 애플이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우선은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부품마다 라이선스, 즉 거기에 대한 이익분이 애플하고 삼성을 것 같고는 격차가 크게 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져갔다는 게 소비자들한테 그게 굉장히 크게 어필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같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뭐 4차 산업 얘기하면서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딥러닝, AI, 또 IoT, 사물 인터넷이죠. 그리고 가상현실. 이런 얘기가 10년 전에는 또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는데 10년 뒤에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폰은 도대체 어떻게 변해가고 도대체 우리한테는 어떤 물건이 될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기의 복합성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세밀한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말씀하셨던 빅데이터랄지 인공지능이랄지 VR, AR인데 일단 스마트폰 방향은 VR이 아닌 AR로 가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글의 프로젝트 탱고라는 AR 세상을 모두 다 스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3D로. 네네. 이미 그 디바이스가 나왔고 거의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디바이스가 마찬가지로 프라임센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네. 야, 세상을 시켜낸다. 네네. 예,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셀 기반으로 가지 않겠느냐, 향후 몇 년 안에. 네. 예, 삼성의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집적이 돼 있다. 네. 옛날 그러니까 올인원 노트북 같은 개념인데, 네. 예,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하고 스피커하고 버튼만 있고 나머지는 다 클라우드에서 개인 정보를 받아와서 예, 디스플레이로만 보여주고 활용만 한다는 껍데기 같은 이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그런 기기 혹은 그런 사용 행태에서 접속 여부가 중요하지 내 이 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예. 네네. 자, ICT 제국 대충돌 이런 책도 최근에 공동 조수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사실상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페이스북 이용자가 전 세계 4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네, 20억 명이 넘었다고. 예, 이렇게 뭐 그런 공룡 IT 기업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ICT 상황, 정부도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지도는 안 보이거든요. 일단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근데 각각의 이제 추구하는 전략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복합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컨텐츠나 플랫폼이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다 이제 같은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을 단순한 SNS 소셜 네트워크 회사로 볼 게 아니라 메신저 플랫폼이라는 이 전략이 있거든요. 네. 이 메신저 플랫폼이라는 거는 거기 안에서 사용자들끼리 추천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요. 네. 거의 뭐 애플, 뭐 구글과 같은 이런 플랫폼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어서요. 네.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아마 결국 개인의 어떤 디바이스로 다 수렴되겠죠. 개인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든 뭐든 그런 기계로 다 수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네, 그렇죠. 지금 모든 게 지금 데이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의 모든 행위 같은 것들이죠. 사진을 찍거나 이동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지금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개인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죠. 예, 한 사람의 일련의 어떤 행위만 잘 분석해도 정말 시장으로서나 여러 가지로서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집약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의 미래 좀 정부가 또 힘을 더 실어줘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 지금 10년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물론 약간 소설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10년 뒤에는 어떤 스마트폰이 나올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측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클라우드 쉘이라는 이 특허를 가지고 앞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예. 결국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베이스의 클라우드 쉘을 껍데기 같은 그런 플렉서블한 디바이스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가령 인공지능, 음성인식 이런 게 모든 게 클라우드에 탑재가 된다는 거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개인이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접속할 수 있는 보안 인증이랄지 이런 게 이제 자율자동차,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여기에 다 공통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결국 지금 고성능의 이 컴퓨터 기능 혹은 데이터 처리 기능과 서비스 뭐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거대한 시스템에서 다 해주고 개인은 정말 투명하게 뭐 몸에 차고 다닐 수 있는 디바이스 정도로. 마치 명함 한 장 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요. 접속하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네. 예. 그런 시대에 어떤 또 10년 뒤에 이 비슷한 인터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뉴스 김들풀 편집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앞서 아이폰 출시 10주년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ICT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도 손안에서 은행업무 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10년 전에는 그렇게 익숙한 일은 아니었는데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 했지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 범죄, 특히 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금융 범죄자들도
똑같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하며 대비하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사대가 돼서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경제수사대.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의 협업 얘기해 주셔야 될 텐데요. 이 보이스피싱을 허위 신고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허위 신고했다라는 얘기도 좀 낯설기도 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 서울경찰청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허위 피해 신고 사기범들은 조직폭력배 등 19명입니다. 네. 이들이 계좌주에게 갈취한 피해액은 6억 원에 달했고요. 금융회사로부터 피해금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한데요.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라면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나 경찰청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돈을 송금받은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 조치를 합니다. 네. 지급정지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유선상으로 신속하게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네, 그렇죠. 이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피해 신고만으로 즉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사기범이 악용해서 많은 계좌에 소액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입니다. 이게 지급정지라는 이 긴급제도를 악용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허위 신고를 한 이분들은 어떤 불법적인 이득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리면 해당 계좌뿐만 아니라 명의인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되어서 명의인의 경제활동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네네. 사기범은 피해 신고를 취하하는 대가로 명의인에게 금전을 갈취한 겁니다. 네, 가짜 신고를 하고 계좌 거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자, 이거 풀어줄 테니까 돈 내놔라. 근데 생각해보면 좀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을 당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허위인데 왜 돈을 줘야 되죠? 명의인들은 사기범에게 돈을 주는 걸 거부하고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검거된 사기범들이 지능적인 게 네. 도박 사이트가 운영하는 도박 계좌에 송금을 하고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를 당하신 분들도 좀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거군요. 네, 도박 사이트 운영이 불법이다 보니 계좌 명의인들이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이용한 겁니다. 수사기관의 신고가 어려운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약점을 노린 건데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을 수사의 단서로 제공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피해 신고에 대해서 명의인들이 수사기관 신고를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사기범 검거는 허위 신고로 인한 이의 제기가 없었는데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인지하고 네. 정보를 분석하고 축적해서 수사기관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피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여튼 피해를 당한 사람도 불법적인 이 계좌였고 이 허위 신고를 해서 금전을 갈취한 사람들도 그렇고 좀 끼리끼리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금감원이 이런 상황을 파악해낸 게 좀 특이합니다. 참 알아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예,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분들에게 돌려드리는 피해금 환급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온 수상한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네. 이거 역시 이 치밀하게 또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사람이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신고하면 좀 이상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검거된 범인들의 경우 2012년부터 5년간 전국 각지에서 800여 계좌에 대해서 허위로 지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5년 동안 800개의 계좌. 이 사기 피해금 환급 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좀 업무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범죄 단서를 인지한 것도 역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셔서 그렇게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던 평상적인 업무 처리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캐낸 것인데요. 네네. 이렇게 의심스러운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하면서
허위 신고 의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금감원은 올 3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허위 신고 사례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 정보를 서울경찰청에 제공을 하고 서울경찰청은 이 정보를 수사단서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사기범이 검거되는 효율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도 꼼꼼하게 이렇게 많은 신고를 하지라는 의심을 갖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게 또 수사기관과 고민하고 이렇게 좀 앞서 진화해가는 범죄에 대해서 대응도 진화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허위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기관 시스템을 오히려 악용한다라는 점에서 정말 이건 이제는 아예 이 수사 자체도 악용하는 참 정말 진화라고 이름 붙여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악질적인 범죄네요. 맞습니다. 이런 범죄는 정부기관 시스템을 밥벌이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네.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촌각을 다투는 진짜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입니다. 네. 그런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제16조에서는 허위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계좌, 의심 계좌로 신고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준다. 여러분 이거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16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입니다. 예, 범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허위신고 사기범 검거로 앞으로는 좀 이런 사기범들의 허위신고는 좀 줄어들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기범들은 자신이 허위신고 의심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기범 검거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범죄를 구상하고 실행하시는 분들 숨을 곳은 없습니다. 자, 서울경찰청에서 이번에 검거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쪽에서도 지금 관련 수사하고 있는 건가요? 네.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끝이 아니고요. 네. 다른 관할 경찰서별로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금감원은 각 경찰서의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면서 공조를 견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좀 특색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조해 나가다 보면 정말 범죄를 추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추진 사항 같은 것들 알려주시죠. 네, 수사기관 고발 외에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네네. 현재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 대포통장 때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빌려만 줘도 이렇게 등록된다라고요. 네,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이 되면 신규 대출이 거절되고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거나 이용이 정지되는 등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네. 또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할 때 허위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예, 악용하고 머리 굴려서 또 경제적으로 나쁜 범죄를 일으켜서 편취하시는 분들 숨을 곳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응해 나갈 거니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오늘 신용카드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들 전해드린 생생경제였습니다. 사연 많이 주셨네요.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하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9719님이 좀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같이 고민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네요.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좀 소비자들이 책임지는 거, 소비자도 혜택을 얻는 건데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아마 이 자영업자들 마음에서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나왔다시피 이 수수료 정부가 키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목소리들도 좀 다 담아서 여러 가지로 좀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신용카드는 꼭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 현금을 쓰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주신 4519님도 감사드리고요. 6817님은 스마트폰 이야기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내 폰 속에는 직접 찍어서 보는 사진이 가득합니다. 예, 사진으로 스마트폰을 즐겁게 보시는 분이요. 그 스마트폰이 10년 됐습니다. 또 사용 방법을 몰라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기업 쪽에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9182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4519님 신용카드 적절하게 잘 써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또 필요할 땐 현금을 쓰는 게 중소상인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요? 라는 알뜰한 팁 감사드립니다. 4519님께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